자, 최근 수능 영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왜 수능 영어가 어려워졌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2009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위원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얘기했다고 했어?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능 영어의 경우 상위권 내부의 변별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를 의식적으로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문제는 2009학년도에는 그렇게 효과도 못 받고 2010학년도에도 그다지 위력적이지는 않았어. 근데 자,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로 넘어선 2011학년도 수능이 되자 그 절정의 맛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특히 지금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재학생들의 경우에 작년 9월달 평가원 문제나 11월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 질겁하는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어휘야, 어휘.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문제는 단어가 어려워졌다. 무조건 주눅 들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작년도 EBS 교재를 풀어보지 않았잖아. EBS 교재에 있는 시험 문제를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원용한 경우에는 자, 출제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 EBS 교재 11권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수능 수준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토플 수준이나 사실은 일부 어휘 같은 경우는 이미 GRE 수준까지 넘어갔어. 자, GRE가 뭐야? 토플은 많이 들어봤지. 미국 대학에 유학 갈 때 보는 시험이 토플이고 GRE라는 게 있어. 얘는 Graduate Record Examin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보는 시험이 GRE야. 보통 자, 이 GRE 같은 경우는 어휘 레벨이 33,00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토플은 2만 단어 22,000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단어장에 22,000개가 수록돼 있고 33,000개가 수록돼 있느냐? 아니야. 단어장에 2만 개, 3만 개 수록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기본적으로 베런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출판사가 있다고. 물론 이제 22,000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이제 22,000이라는 제목이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000이냐 33,000이라는 얘기들은 보통 토플 수준,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3학년 수준까지를 우리는 2만 단어 어휘 수준을 구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전문적인 서적과 관련된 좀 어휘, 그럴 때는 베런 출판사에서 나온 단어 기준을 갖고 33,00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표준어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건 좀 다른 거야. 졸업생들의 입장의 경우에는 자, 9월이나 11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EBS 교재를 한 번쯤 풀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휘의 체감 정도가 지금 재학생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 따라서 무조건 어휘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EBS 교재에서 반영된 직접적인 지문의 경우에는 어휘가 자, 평상시보다 더 어려운 어휘들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나중에 이제 EBS 교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제는 거의 GRE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는 수능의 0단어. 수능 0단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려운 단어책 집어들고 토플이나 탭스 같은 데서 사용하는 단어책 보면 그거 괜찮을까? 아니야. 시험의 목표가 달라. 응?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EBS 메인 커리큘럼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 아니야. 토플은 어쨌든 토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를 중심으로 어휘를 배열하고 배치하게 돼 있고 탭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는 수능 0단어를 자, 동일한 2만 단어 수준의 또는 3만 단어 수준의 어휘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외운다는 것은 난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 수능에서 토플 쪽에서는 내지만 수능에서 안 내는 소재가 있고, 수능에서는 내지만 탭스에서는 안 내는 소재가 있을 수 있지. 그럼 그런 소재의 개연성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짐작하고 추리할 수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가 뭐야?
기출문제지. 기출문제. 자,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수능이나 평가원. 이 기출문제에서 단어가 나오는 빈도. 근데 문제는 2011학년도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했지. 어휘레벨 껑충 뛰었다고 했지.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지. 응? 그럼 절반의 공부밖에 안 되는 거지. 자, 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V3야. 그래서 V3는 기본 예문도 수능형 예문을 많이 이용을 해. 뭐 조만간 나올 V1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자, 내가 비록 EBS에 출연한 지는 4년 정도 됐어. 근데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 영어 선생 중에 93년부터 94년에 첫 수능이 시작됐으니까 93년부터 EBS 교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EBS PD들도 다 놀래더라고. 그럼 그때 왜 모았느냐? 응? 94년도 어떤 수능 문법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문법책에서 또는 내가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를 공부할 때 나왔던 문법 문제 패턴이 아니야. 물론 한 단어였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는지 다 뒤져봤어. 93년도에 나온 책들을. 그랬더니 EBS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94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헌책방에서 EBS 교재를 싹쓸이 다 모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쭉 왔는데 EBS 지난 17, 18년 동안의 교재에서 자주 나오고 출제위원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 교수들이 좋아하는 소재의 흐름,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 이런 걸로 우리는 수능 영단어에 대한 그게 2만 단어든 3만 단어 수준이든 필요한 단어와 덜 필요한 단어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학습할 수밖에 없어. 응? 그리고 이렇게 수능 영단어의 시험 범위를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난 다음에 물론 특히 V9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V9 강좌는 2004년 내가 처음으로 한번 이걸 촬영하고 난 다음에 2005년, 2006년까지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봉인을 했어. 왜? 사실은 V9은 영어 농구술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이번에 이제 전면 개정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아마 알 거야. 지금 고2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고1 올라가는 사람 또는 중3이 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영어 인증시험이나 본고사와 같은 변수들이 생겨요. 특히 이번에 고1 예비 듣기가 50%다? 수능 듣기가 50%야. 현재 발표된 대로 간다면. 응? 근데 교육부 장관도 알아. 수능 듣기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를 많이 포함시키면 사교육 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전체 50문항 중에 듣기가 25문항이면 나머지 25문항 나는 수능 영어 지문이 길어질 거라고 봐. 지금과는 또 다른 유형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고1들은 잠재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입시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수능 영어 영단어가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위권 내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측면이 있다고 했어. 반면에 두 번째, EBS 교재 반영 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EBS 교재의 경우는 시중 출판사 서설 모의고사랑 또 달라요. 시중 출판사나 서설 모의고사는 수능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바꿔버려요. 근데 EBS는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내. 원전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구사하다 보니까 어휘가 들쑥날쑥하는 면들이 있고 상승세를 띠는 거야. 그런데 반영 비율이 70%야. 세 번째가 뭐야? 변화하는 입시 환경이지? 영어 인증시험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본고사 부활 가능성이 있고 수능에서 듣기가 50%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50%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한 거. 아마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결국은 1등급을 좌우하는 문제는 4개 내지 7개만 내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출제위원들이 9월, 11월 수능에서 깨달은 거야. 나머지 문제는 EBS 지문 그대로 내도 돼. 그래도 어차피 4개 내지 몇 개만 어렵게 내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9월, 11월 시험에서 확인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런 EBS 교재의 흐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시 제도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그것도 알아도 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6차에서 7차로 넘어갈 때가 있었어. 응? 교과서가 지금은 뭐 8차지만 그때도 6차 마지막부터 7차의 어려운 시험들을 미리 대비하면서 6차 마지막 2년은 7차로 넘어가기 2년 동안은 수능 영어 시험 문제의 레벨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어휘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올해 계속해서 그런 얘기해. 응? 단어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지. 응? 단어장과 단어책은 달라. 단어장은 말 그대로 단어 개수 그냥 쭉 늘린 거야. 예문도 한 줄이야 다. 응? 자, 우리 지금 이거 시안으로 내가 오늘 학습자료실에서 올렸어. 응? 아마 지금 학습자료실에 이거 아직 출력하지 마. 왜냐면 내가 조금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수정본으로 사실은 거기 보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OT용이야.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용이야. 거기에 최근에 9월이나 11월 수능에 나왔던 예문들이 쏟아져 있어. 그러면서 접근 방법. 첫 번째가 뭐야? 자, 1번을 보면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하나를 갖고 최근 수능에서 나왔던 흐름들 반추해 본 거야. 응?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이거를 영어로는 사전적 의미는 literal meaning. 문맥상 의미는 figurative meaning. 사실은 이거는 미국 교재도 이런 공부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정리해 놓은 책은 없어. 왜? 경우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뜻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형식화시킬 수 없고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를 차이점을 노리는 문제를 고난도 문제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그게 이제 3번 예문이야. 두 번째 어원이라고 얘기하죠. 어원. 접두사나 접미사나 어근을 통한 어휘력이 폭발적인 향상. 이거는 기본이지. 대한민국 단어책 중에 어원 총정리 안 해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 어원을 통해서 문제는 근데 B로 넘어가서 4번을 보면 이미 형식적으로 어원적인 공부를 하는 것들을 효과 없게끔 만드는 시도가 보여. 4번은 자세히 보니까 2007년 수능이지. 어원을 이용해서 그 해당 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운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유명한 책이 있어. 사실은 내가 이번에 이 V9을 새롭게 개정하면서도 나도 내 앞에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지키고 책임졌던 선생님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김영로 선생님이라든지 거로 버케버리 워크샵을 만들었던 김정기 선생. 그 다음에 나랑은 지금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강수정 선생. 이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어휘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흔적들을 내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분들이 신세를 지고 있고 그분들이 쌓아놓은 업적 위에서 V9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미 어원적 접근의 단계를 뛰어넘었어. 이미 이른바 조어법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건 옛날에 EBS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토플 강의를 하셨던 분이 있어. 난 대학 들어가서도 1, 2학년 때는 EBS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야. EBS 토플 강좌 들었던 사람이야. 그때 부학관 선생님이 홍익대 영문과 교수이셨는데 그분이 어원을 아는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단어를 그 어원의 근거에서 접두사나 접미사를 활용해서 단어를 스스로 만들고 생성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분의 조어법 관점이 최근 수능 영어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돼. 어원만 주구장창 외우고 어원이 많이 어원을 통해서 어휘가 많은 거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조심해야 돼. 조어법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세 번째. 어원이나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통해서 단어를 만들 줄 아는 생성 능력을
지금 출제 포인트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 자, 문맥추론. 항상 내가 제일 강조하는 학습법이지. 문맥추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대체하는 능력.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단어 외우지 말란 얘기야? 절대 그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 그 이상의 단어들이 항상 나온다고 전제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예전에 437 촬영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중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외운 단어를 늘려가지고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만드는 게 중학생 영어 공부야. 내신형 공부가 바로 이런 공부법이지. 수능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반갑다. 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공부한 그 이상의 단어가 나오기를 내가 얼만큼 간절하게 바랬는데. 즉,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비교 대조든지 동어 반복이든지 예시의 기법이든지 상황 유추를 통해서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워즈인 컨텍스트 기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문맥 추론을 아마 V9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시킬 정도의 단계까지 간 유일한 교재일 거야. 이 문맥 추론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요. 모든 예문을 연구원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연구원들이 나보다 연봉이 커? 대한민국에서 연구원들이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직접 골라야 돼. 강사가.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야 이 소재가 시험 문제 나올 개연성이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력이 생기거든. 자, 문맥 추론의 학습을 우리는 V9에서 구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V9은 기본적으로 표제어의 숫자를 묻지 마. 예문까지 포함시키면 대한민국 단어장 중에 단어 제일 많이 수록될 수도 있어. 하지만 표제어는 최소화시켜야 돼. 표제어를 최소화시키면서 어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게 단어장과 단어책의 차이점이야. 예전에 아마 대한민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능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어휘책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용 참고서로는 어원적인 접근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책 중에 하나야. 근데 재밌는 거 알아? 현장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능률 그 책은 5번 정도 봐야 외워진대. 고3 수험생이 단어책을 5번 정도 돌리고 있다. 불행한 거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이 그 단어책을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고1이든 몇 개월 안에 무조건 외우게끔 만드는 학원이 있어. 나 수업을 들었던 어떤 친구가 고1, 고2 때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책을 다 외웠어. 그렇게 암기하는 암기법의 놀라운 힘이 뭔지 알아? 6개월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왜냐면,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단어장이었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단어장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지. 해석이 안 되게끔 오히려 단어장에 있는 상투적인 뜻, 대표적인 뜻으로는 해석이 꼬이게끔 만들고 함정에 빠져들게끔 만들어. 그게,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야? 테마별 접근을 해야 돼. 테마별 접근을 해야 돼. 자, 소재적으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어. EBS 지필진이 자주 언급하는 소재가 있어. 3년 연속 사진 관련 소재가 나왔어. 그러면 사진과 관련된 단어들은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해줘야지. 그치? 근데 자, 아마 EBS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한번 봐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전반부가 유형편이지만 후반부가 테마편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EBS 3년 연속 촬영하다 보니까 테마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촬영하면서 지필진한테 업그레이드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작년 수능특강 교재하고 재작년 수능특강 교재에 테마편 오른쪽에 어휘 레벨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 그런 발전의 추세들 테마별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의 뜻이 자, 그 C번이 그런 맥락이야. 자, 그 다음 C가 두 번이네. 두 번째 C는 D다. 자, 미리미리 출력해서 하지 마. 마지막 출력할 때 보면 돼. 그 다음 자, 다섯 번째가 뭐야? 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 배신 영단어. 자, 이걸 우리나라 측에서는 다이어라고 얘기를 해. 자, 나는 왜 배신 영단하는 표현을 좋아하냐면 예를 들어서 차제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는 명사나 동사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돼. 차지. 따라해볼까? 요금, 비용. 요금이나 비용은 같은 계열이지. 그 다음에 충전이 있어. 배터리를 충전시킨다는 충전이 있어. 세 번째가 보통은 우리가 단어장에서 제일 많이 외우는 뜻, 책임이나 혐의가 있어. 자, 따라해봐. 뭐라고 했어? 요금, 비용, 충전, 책임, 혐의. 따라해본다. 요금, 비용, 충전, 책임, 혐의.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아까 내가 조어법으로 나온다고 했지. 중시하는 단어는 얘야. 실전에서 1, 2등급의 운명을 가로지는 단어는 디스차지로 나올 거야. 요금, 비용, 충전, 책임, 혐의를 백날 외워도 소용없어. 실전에서는 디스차지가 나와요. 그래서 V9은 차지의 뜻을 기본 표제어로 집어넣지 않고 디스차지 같은 단어를 표제어로 삼을 거야. 그럼 디스차지 가리키면서 어차피 얘는 반복 강조를 통해서 내 강의는 무한 반복이잖아. 단어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도 어휘력이 올라야지. 응? 단어 강의 듣고 나서 단어책을 3개월 동안 복습해야 겨우 어휘력이 유지된다면 뭐하러 단어 강의 듣겠어? 그냥 책만 보면 되지. 응? 자, 디스차지는 무슨 뜻이야? 책임이나 혐의 따위를 모면하다 피하다야. 근데 혐의를 모면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죄의 혐의를 더 이상 했다는 것은 자, 무죄로서 판결됐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디스차지를 우리는 표제어로 선택해서 차지 같은 쉬운 단어까지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자, 6번째 접근 방식이 이어 동사야. 이어 동사. 이어 동사는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자, 뜻이 변화되는 놈인데 자, 거기 보면 자, F번에 이제 프레이저 버브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 프레이저 버브는 사실은 한 번쯤 제대로만 정리하면 특히 이 전치사 부사가 공간적인 감각이 있어. 공간적인 감각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자, 작년 수능에 나왔던 단어 중에 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어떤 단어장에 내가 단어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단어장에 자, cave into가 수록돼 있겠어. 동굴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얘는 이 in이라는 느낌과 in이 공간적으로 들어가는 느낌과 to가 방향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갖고 우린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영어를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give in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상대방 속으로 들어간다. 얘가 굴복하다, 항복하다지. 그치? 서양에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라면 얘를 보면서 얘가 떠올라요. 그런 식으로 자, 이어 동사의 전치사나 부사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감각을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V9 강의를 또는 교재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있어. 그러면 자, 이거를 단계적으로 밟아갈까? 응?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 하지만 각 챕터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습시키면서 무한 반복시킨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단어 강의 사실상 V9만 해도 한 40강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 40강으로 방어하면 진짜 내가 제대로 강의한 거야. 40강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 될 수 있으면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아마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야. 그런 방식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 취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단어 강의 복습하는데 3개월 걸리고 4개월 걸려. 그럼 뭐하러 단어 강의 들어? 책 보고 혼자 공부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섞어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만 갖고도 최소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7, 80%는 자동적으로 암기하게끔 만드는 기법을 쓸 거야. 내가 원래 좋아하는 기법이야. 아마 내 다른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무한 반복을 시키지.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지. 알아도 나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러움도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자, 사실은 437하고 다르게 어휘 강좌는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아요. 437 계열들이야 뭐 기초냐 3.0이냐 4.0이냐
실력 5.5냐, 6.0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재 설명의 수준이나 난이도,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V9 같은 경우 예전에 고1 애들한테 V3보다도 먼저 추천했어, 나는. 왜? 자, 여기 나오는 아마 예문은 될 수 있으면 두 가지 방식을 썼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쉬운 예문이야. 그래서 쉬운 예문을 통해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예문 정도 같은 경우는 자, 거의 원전 수준에서 나중에 입시 제도가 변하든 아니면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소재가 나오든 심리학에서 나오든 윤리학에서 나오든 경제학적인 소재에서 나오든 또는 정치학 관련 소재가 나오든 그런 소재에서 나오는 그런 책에서 예문을 따오므로 인해서 자, 처음 진입하는 사람도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했어. 물론 그래도 V3 정도는 듣고 와서 V9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V9은 아마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지만 구문독해 복습 효과도 굉장히 있을 거야. 구문독해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 문법적인 건 아무래도 설명은 여기서는 좀 부차적인 거야. 구문독해는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이게 시안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서 그런 투덜거림을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야. 왜 영단어창에 한글이 없나요? 알아. 응? 원래는 난 기본적으로 내 교재에는 한글을 안 집어넣는 게 원칙이었는데 나도 세상의 흐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타협을 하는데 강의용 교재가 아니고 정식으로 이제 매킨토시 편집하는 교재까지 나올 때는 밑에 기본 예문에 대한 해석과 필요한 단어, 특히 이제 요 책은 아마 내 책 중엔 거의 처음으로 이색 인쇄가 될 거야. 그래서 예문 중에 예문이 거의 듀오적 발상법을 그대로 동원을 했어. 듀오라는 영단어장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즉 예문에 외워야 할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야. 다만 듀오 3.0 이후부터는 일본에서는 토익 관련 책이다. 수능하고 알림이 관련이 없어. 예문이 지나치게 토익 쪽에 편중돼 있어. 경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래서 자, 단어로 인해서 진입 장벽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어휘 강좌가 들어갈 때, 자, 일단 첫 강의에서 한번 최근에 수능 영단어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시험 문제를 배치했는지 정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자, 겁먹지 마. 단어 강좌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문법도 아니고 독해도 아니고 고난도 문제풀이도 아닌데. 물론 자, V3를 정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럼 난 V9으로 곧장 진입해도 좋다고 봐. 다만 V9으로 곧장 진입을 했을 때 좀 진입장벽은 있으니까, 진입장벽은 존재하니까 복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이 V9이 적어도 자, 어떤 EBS 문제가 나오든 어떤 고난도 문제가 나오든 그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는 자, 대한민국 영어 어휘 교재 단어장이 아니야? 적어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 버케블리 22,000이 주종이었어. 그 다음에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라는 책이 두 번째 흐름이었고, 세 번째 흐름이 자, 김정기 선생님이 쓰셨던 고로 버케블리 워크샵이야. 내가 비록 수능 영어를 가르치지만 그 정통 어휘책, 그 어휘책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당수가 예문이 한 줄짜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한 줄짜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문을 길고 복잡하게 많이 늘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어떤 이유일 것 같아? 우리가 실전에서 마주칠 때 사전처럼 예문이 짧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운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삼투압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책, 다양한 소재에서 예문을 엄선해서 골랐다는 사실. 자, 아마 이 V9은 대한민국 어휘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쓸 수 있는 쾌거가 될 거야. 여러분들도 승리의 함성을 들을 거야. 원래 V9이 승리의 V9이야. 오케이? 자, 화이팅!